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관찰자 패턴을 우리가 어디서 접하냐면은 GUI 프로그램 할 때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관찰자 패턴과 똑같은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지는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동작하는 방식이 이제 관찰자 패턴하고 매우 유사한 형태다.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GUI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벤트 드리븐 그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 하는 게 이제 GUI 프로그래밍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이 사건이라는 건 언제 발생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언제 버튼을 클릭할지는 프로그램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사건 처리자를 사건 소스에 등록을 해놓고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건 처리자를 호출하게끔 해가지고 그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에는 안 돼 있지만 보통 이제 자바 FX 같은 경우에는 set on action 버튼의 경우에는 set on action 해가지고 그 행동, 클릭 행동이 일어났을 때 호출해야 되는 어떤 메소드를 등록하거나 어떤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 객체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등록해가지고 그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자 처리자를 호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통 우리가 사건 처리자를 이제 옛날 방식으로 객체로 만들면 이런 형태로 만들겠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 이 핸들이 이제 옵저버 패턴에서 업데이트 메소드하고 똑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저기 하는 거고, 실제 이 GUI 자바 FX 같은 경우에는 set on action 말고 add event handler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하나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사건 처리자를 여러 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호출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얘도 사건 처리자를 하나만 유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 패턴하고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관찰자 패턴을 살펴보면은 이게 푸시인지 풀인지 그거를 또 궁금해하고 비교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찰자 패턴은 업데이트 메소드를 푸시 방법으로 만들 수 있고 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관찰자 패턴하고 거리가 있다는 이유는 이 메소드는 이제 어떤 사건의 발생을 기다리는 거지 거기에 있는 무슨 데이터가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통보받기 위한 그런 아까 봤던 웨더 데이터 그런 응용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얘를 푸시로 보냐 풀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얘가 진짜 관찰자 패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폴링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관찰자 패턴하고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고, 근데 실제로 보면 또 이 이벤트 이게 사건 객체라고 하죠. 그럼 사건 객체 자체를 우리가 데이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객체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사건 소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에 get 소스 하면은 그 버튼을 주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또 풀 측면이 있다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푸시인지 풀인지 논하는 것조차가 좀 그런데 만약 저런 측면에서 보면은 풀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건 소스가 이제 관찰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GUI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살펴볼 이제 아키텍처 패턴인 MVC 모델이 있는데요. 이 MVC 모델에서도 초기 MVC 패턴에서는 모델과 뷰를 관찰자 패턴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변하면 뷰는 관찰자가 돼가지고 얘는 그냥 화면인데 모델이 자기가
뷰가 여기에 등록돼 있으면 뷰는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모델이 뭔가 바뀌면은 이 모델이 자동적으로 뷰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뷰는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방식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모델과 뷰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형태로 구현하지 않아요. 항상 이 컨트롤러, 이 또 다른 역할하는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모델과 뷰를 타이트한 거에서 이제 분리시키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형태, 관찰자 패턴 형태로 오히려 얘네 둘이 관찰자 형태로 가는 형태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 패턴은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맞게 이제 구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코드 골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바는 초창기에는 뭐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르게 바뀌었긴 한데 이 옵저버 패턴을 좀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옵저버블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옵저버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얘가 자바 9가 되면서 디프리케이트 해가지고 없앴어요. 이제 쓰지 마라.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예전 자바 9 이전에 있던 요 옵저버블하고 옵저버를 한번 어떻게 라이브러리화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내버려 뒀는데 디프리케이트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통 이름을 옵저버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은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들 이런 이름으로 많이 지어요. 근데 쟤는 옵저버블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입니다.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되겠고 여기에 add, delete, notify, observer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notify observer는 몇 개가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보통 하나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얘는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되어 있는 이유는 내가 얘를 가져다 쓰면서 푸시 방식으로 쓰고 싶을 수도 있고 풀 방식으로 쓰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notify observer가 하나 형태가 아니라 두 가지 형태를 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푸시 방법 쓰고 싶으면 얘를 활용하면 되겠고 풀 방법을 쓰고 싶으면 얘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이용해서 내가 만들었던 이 얘를 웨더 데이터는 얘를 이제 관찰 대상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얘를 상속해서 만들면 돼요. 상속해서 만들면 되는데 자바는 이렇게 쓰는 거의 문제점이 뭐예요? 단위 상속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웨더 데이터가 다른 거를 더 주되게 상속해야 되면은 얘를 상속해서 얘를 관찰 대상으로 만들 수 없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라이브러리화 했는데 모든 애들이 다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애는 정수 두 개를 업데이트 통해서 보내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뭐 문자 하나 정수 두 개 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거를 추상화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딱 뭐라고만 해놨어요. 오브젝트 데이터로 했어요. 그럼 내가 얘를 활용하고 싶은데 푸시 방법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인자로 전달할 데이터 클래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데이터 클래스 만들어서 데이터 클래스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것도 힘든 이유가 이런 실제 우리가 교환해야 됐던 데이터라는 걸 단정적으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기가 힘들죠. 추상화해 놓기도 힘들고. 물론 자바는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이게 꼭 잘 되어 있는 건지 아니 그럼 좀 의심이 되는 거고 지금은 얘가 없으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애를 내가 만약에 내가 있는 것들이 특정한 다른 관찰해서 만들고 싶은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고 그리고 그 관찰 대상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상속해서
쓰게끔 만드는 게 코드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화 안 할 테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가 처리해서 이렇게 안 만들고 웨더 데이터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et change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한 요소이고 잘못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뭐냐 하면은 set change들을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노티 오브저버가 실행이 되면은 통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쟤는 뭘 해주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우리가 이제 이 관찰차 패턴을 만들 때 고민해야 된 파트인데, 통보하는 횟수나 그 순간이나 주기나 이런 것들을 누가 제어해야 되냐? 얘가 제어해야 되냐? 얘가 해야 되냐? 근데 그 대부분의 어떤 이론은 옵저버가 해야 된다. 서브젝트가 할 일이 아니다. 서브젝트가 하는 거는 이제 너무 서브젝트에게 복잡해지는 거고, 옵저버에 따라서 내가 자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듬성듬성 받고 싶을 수 있죠. 그럼 받았을 때 옵저버가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서브젝트가 이 옵저버마다 어떤 주기로 받고 싶은지, 어떻게 큰 폭으로 변했을 때 받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서브젝트에다가 우리가 구현하기 시작하면은 서브젝트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구분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 요 기능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옵저버가 각각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서브젝트는 늘 사건이 발생하면, 관심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통보하는 형태가 되겠고, 그 통보를 했는데 업데이트 메소드를 내가 활용할지 안 할지는 누가 판단하면 돼요? 옵저버가 각 옵저버마다 스스로 판단해서 구현하는 게 더 깔끔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et change 메소드는 이 옵저버볼에 들어가 있는 게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시풀 둘 다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애가 있었는데 이제 얘를 쓰고 싶은데 내가 어차피 서브젝트가 그 다른 애를 구현해 가지고 다른 애를 상속받아야 돼 가지고 그 상속을 해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된다, 옵저버블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옵저버블을 멤버 변수, 그 포함 관계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코드 중복은 안 되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코드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요 유지하는 얘한테 다 부탁하는 형태로 코드가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 흔하게 사용이 되는 건데, 내가 이제 다중상속 같은 거를 해야 되지만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이 안 되니까 주된 거를 상속받고 나머지는 이제 포함 관계로 유지해 가지고 코드는 중복 안 시키되 이제 그 코드 기능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얘를 추가적으로 만든 이유는 이 set change가 이제 protected method이기 때문에 바로 또 이제 아까 얘가 abstract예요. 그래서 객체 자체를 생성해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객체 자체를 생성할 수 있게끔 구체화된 클래스를 만들어야 포함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뉴를 하려면 얘가 abstract 클래스면 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디프리케이트 됐는데,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해주는 어떤 라이브러리 기능이 없냐 하면 있어요. 그래서 property change listener라는 또 라이브러리 요소가 있고, 얘는 지금도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요 객체를 이제 이 뉴스 에이전시가 서브젝트로 만들어야 되는 애예요. 서브젝트가 관찰 대상이 돼야 되는 애예요. 그러면 얘를 하나 객체를 생성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제 관찰 대상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 register observer, remove observer를 구현하기 위해서 요걸 만들어줘서 요걸 받으면은 얘한테 그 관찰자들을 등록시켜주고 쟤한테 등록되어 있는 관찰자를 제거해주는 형태로 만들면 되겠고, 이제 어떤 notify observer는 뭘 이용하게 되냐면 fire property change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애들한테 이제 이 property change라고 하는 함수, 그 등록되어 있는 그 객체의 property change 메소드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떤 관찰자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통보해주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오브젝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옛날 값, 최근 값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두 값이 같으면은 fire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옛날 값, new 값 이런 형태로 요걸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옛날 값하고 현재 값이 같으면은 요 fire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C++나 파이썬에도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근데 자바에는 여전히 되게 특이한 형태가 되는 거죠. 다른 패턴에서는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그 패턴을 구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제 이 오브저버 패턴은 워낙 많이 필요하고 쓰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화되어 있다, 패턴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필요하시면 이제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까 웨더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웨더 데이터처럼 만들지 않고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런 property change support라고 하는 어떤 기능들을 가져다가 관찰사 패턴을 구현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은 이 observer 패턴은 행위 패턴입니다.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건데 일대다 관계를 루스리하게 맺어주는데 목적이 있지만, 이제 푸시가 그 경우에 해당되지만 풀이 되면은 이제 서브젝트는 되게 오브젝트와 루스리 연결되어 있지만 풀이 되는 순간 오브저버는 서브젝트하고 되게 그 관계가 밀접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되겠고, 언제 이 패턴을 적용하냐면 한 객체의 상태 변화가 많은 객체에 영향을 줘야 될 때 이 패턴을 구현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영향 주게끔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고, 오브저버가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하나만 있을 때는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개가 만약 똑같은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패턴 형태대로 구현하는 게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서브젝트엔 수정 없이 오브저버를 추가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항상 has A의 장점인가 되는 거죠. has A, 그리고 has A도 일반적인 has A가 아니라 관계주의 형태로 할 수 있는, 즉 추상 타입으로 목록으로 유지하든 추상 타입으로 객체 하나를 유지하든 그런 형태로 돼야지 이게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유연한 그런 연결이 되는 거고요. 서브젝트는 오브저버에 대해서 업데이트 메소드가 있다는 거 말고는 하나도 모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뭐 저기에는 푸시하는 정보의 수준이라고 했지만, 저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푸시로 갈 건지 풀로 갈 건지, 또 푸시풀 할 때 이 관찰 대상이 하나만 관찰하고 있는지 여러 개 관찰하고 있는지, 여러 개 관찰하는데 이 관찰하는 애들이 다 같은 종류인지 아니면 좀 또 다른 종류도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좀 설계가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응용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나온 거죠. 한 오브저버가 여러 개의 서브젝트를 구독해야 되면은
내가 지금 통보받은 애가 어떤 서브젝트인지 구분이 필요한 건지 구분도 필요 없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구분이 필요하면은 구분할 수 있게끔 뭐 아이디라든지 뭔가 다른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아까 말하면은 이제 내가 구독할 때 나는 온도에만 관심 있다. 나는 습도에만 관심 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통보를 해줄 수가 있죠. 근데 그 경우에는 실제 구현해 보려면 복잡해요. 복잡해요. 왜냐면 목록이 여러 개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온도만 관심 있는 내 목록, 습도만 관심 있는 내 목록, 그리고 뭐 목록 있으면 이제 온도하고 습도도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럼 그렇게 세 가지 목록을 유지했으면 온도, 습도 목록이 한꺼번에 변하는 형태잖아요. 지금은 기압이 한꺼번에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포르프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온도에 대한 포르프, 습도에 대한 포르프, 또 뭐에 대한 포르프를 돌리겠죠. 그러면 어떤 애들은 업데이트 메소드를 한 번 받아야 될 거예요. 예전에는 두 번 받고 세 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세 개 다 관심 있다 그러면 온도 정보 업데이트가 한 번 올 거고 습도가 한 번 오고 바로 또 기압이 오는 그런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냥 셋 주고 필요하면 니네들 써. 안 필요하면 그냥 버려. 이게 더 깔끔한 방법인지는 내가 만들 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이 통보가 유용한지 내가 쓸 건지 아닌 건지는 서브젝트에 구현하기 시키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구현은 서브젝트에 할 게 아니라 옵저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옵저버에 만들기도 조금은 너무 복잡해진다. 그때 또 뭘 쓸 수 있냐면 그러면 중간에를 하나 더 둘 수 있어요. 미디에이터라는 중간에 그런 통보를 조절해주는 어떤 로직을 조절하는 애를 이제 서브젝트에서도 빼고 옵저버에 빼고 요 중간에 있는 애가 그걸 대신해주는 그런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SRP 측면에서 이제 분리해내는 거죠. 그 요소들을. 그리고 이제 이런 통보가 중요하거나 뭐 이런 거면 항상 자료 구조 쓸 때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선형 리스트만 쓰지 마시고 응용의 필요에 따라서는 그게 프라이어티 큐가 될 수도 있고 해시맵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또 더 복잡한 자료 구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항상 만들 때 그냥 STD 벡터 갖고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딱 맞는 자료 구조가 더 적절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STD 벡터를 만들면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은 연쇄적 통보 발생, 무한 통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 만들면. 그러니까 얘가 관찰 대상인데 얘가 관찰자예요. 그러면 얘가 뭔가 발생하면 얘한테 알렸겠죠. 근데 얘는 관찰자인 동시에 관찰 대상이야. 그럼 또 얘가 또 누굴 알려? 그럼 또 누굴 알려? 막 이게 연쇄적으로 가서 다시 백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쇄 통보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걸러내야 됩니다. 혹시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거는 얘가 관찰자면 관찰자만 하고 관찰 대상이면은 관찰 대상 역할만 해야 되지 얘가 관찰 대상인 동시에 관찰자가 되면은 복잡해요. 그런데 페이스북 아니 SNS 우리가 만들려는 거 봅시다. 그러면 내가 얘를 팔로우하면은 얘가 게시글을 쓰면 나한테 통보하잖아요. 근데 얘가 통보했다가 내가 또 내 친구들한테 또 통보하는 형태가 되면은 무한 통보가 되겠죠. 근데 SNS는 그렇게 동작하진 않죠. 친구가 나한테 새 글을 통보했다고 해서 내가 또 통보받았다고 또 친구들한테 뭐 보여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 사용자가 관찰자인 동시에 관찰 대상이지만
연쇄 통보는 안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연쇄 통보가 되는 형태가 되면은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푸시풀 뭐 설명드린 거고요. 보통은 우리가 1대1일 때는 이런 관찰자 패턴을 적용하지 않고 걔를 멤버 변수를 유지해 가지고 뭐 일어나면 걔 메소드를 부르는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1대1일 때는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직접 유지해서 하면 되는데 1대 다 되면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찰자 패턴을 적용하는 게 훨씬 코드 설계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패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서브젝트와 오브저버의 어떤 관계가 복잡해지면 중간에 특히 그 통보하는 횟수나 뭐 이런 걸 조절하는 기능을 원래는 오브저버에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브저버에 만들기도 너무 무거워. 그러면 미디에이터를 둬서 여기에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얘네들이 미디에이터에 등록하는 거예요. 서브젝트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미디에이터에 등록하면은 서브젝트는 다 미디에이터만 통보를 해주고 얘네들은 그 통보라는 어떤 주기나 그런 룰에 따라서 미디에이터가 통보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복잡해질수록 서브젝트와 오브저버 사이에 이제 중간에를 하나 두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중간에 두는 패턴이 미디에이터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에이터 패턴을 서브젝트 오브저버 사이에 위치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 패턴이 나오면 유사한 패턴으로 이제 많이 소개되는 게 pub/sub 패턴, publisher subscriber 패턴이라고 그러고 보통은 그냥 pub/sub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 pub/sub 패턴은 찾아보면 알겠지만 설계 패턴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아키텍처 패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응용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통보하는 그런 응용에서 전체를 이런 관계로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형태로 아까 얘기한 미디에이터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브스크라이버가 직접 퍼블리셔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채널에 등록해요. 그러니까 퍼블리셔들이 있고 채널들이 있고 얘는 채널에 가입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통보를 하면 채널에 등록되어 있는 애들한테 해주는 그런 형태가 펍섭 형태이고 뭐 얘가 아키텍처 패턴이지만 내가 이 과정이 복잡하고 좀 분리할 필요가 있으면 이런 형태로 내가 내 응용에서 그 관찰자 패턴 부분을 이런 개념으로 구현할 수도 있겠죠. 퍼블리셔, 채널, 서브스크라이버 개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는 자기가 채널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채널에 등록을 하는 거고, 퍼블리셔는 자기가 만든 데이터에 따라서 특정 채널로 보내죠. 이 데이터가 이 채널에 해당되면 이 채널에 보내고, 저 채널에 해당되면 저 채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브로커들, 이게가 이제 채널 브로커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가 이제 채널에 등록된 온 메시지들을 가입된 사용자한테 보내는 형태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가 채널과 이 채널에 등록된 사용자들을 그 서브스크라이버를 유지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이 그림에는 브로커가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 브로커가 얘를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단순해지고 얘도 단순해지고 그리고 요 애들은 브로커가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거의 전체적인 형태보다는 이제 아까 말한 그 미디에이터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내 응용이 조금 복잡하다 그러면 이렇게 퍼블리셔, 채널, 서브스크라이버 개념을 둬 가지고 이제 그 관찰자 패턴을
유사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C++에서 이 관찰자 패턴을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번 봤던 게 이제 전략 패턴인데, 전략 패턴에서는 각 그 클라이언트가 전략 객체를 유지하죠. 그리고 이 전략 객체는 다양성을 지원하는 객체예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런타임에. 그래서 뭘로 유지해요? 포인터로 유지해요. 포인터로 유지하니까 이제 빅5를 만들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번거로운데 그 빅5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빅5 만들 수 있고, 이때도 이제 스마트 포인터 같은 거를 쓸 수 있는데, 이제 요 예제에서는 이 서브젝트가 다양성 객체들을 하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여러 개를 유지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 포인터 타입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관찰자들을 포인터 타입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포인터 타입으로 유지했을 때 내가 관찰자들을 어떻게 등록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관찰자들을 동적 생성해서 이렇게 뉴에서 넣어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 경우에는 이제 동적 생성하지 않고 그냥 주소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지 우리가 어떤 게 더 낫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그러니까 반납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반납의 책임은 얘한테 있어야 돼요. 이 벡터를 유지하는 애가 다 끝날 때 딜리트 해주는 거예요. 소멸자에서 도물자 해주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반납에 대한 책임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계속 쓰고 있는데 얘는 소멸이 됐어. 그러면 오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덕의 수명이 이제 그 오리들을 유지하는 그 컬렉션보다는 더 오래 살아야 문제가 없죠. 주소를 유지할 때. 그래서 이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안 쓰고 얘를 쓰겠다 그러면은 이제 new를 하니까 번잡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new 대신에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저 동적 생성된 애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동적 생성을 유지하면은 이제 반납의 책임은 그냥 알아서 반납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편해지는데, 이때도 유닉 PTR 쓰는 거하고 CF PTR 쓰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포인터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보통 이제 전략 패턴 형태로 좀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 전략 패턴이구나. 여기도 이제 그 무기들을 여러 개 유지하는 형태가 돼요. 여러 개. 그래서 이제는 아까처럼 웨폰 포인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유닉 PTR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포인터로. 그러면 얘가 끝나면은 알아서 소멸하겠고, 내가 그 딜리트를 안 해줘도 되죠. 직접 그 딜리트를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유닉 PTR 쓰게 되면 빅5 만들 때 약간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서 내부적으로 스마트 포인터를 써요. 근데 내부적으로 내가 스마트 포인터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C++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스마트 포인터를 쏴서 객체를 유지해요. 어떤 멤버를 유지해요. 그걸 목적은 뭐냐면은 나는 이제 딜리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신경을. 그런데 쟤를 유닉 PTR을 유지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객체를 받아야 되니까 받을 때부터 스마트 포인터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부적으로 스마트 포인터를 쓰더라도 외부에서는 제가 스마트 포인터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폰을 포인터로 그냥 받아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스 백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쓸 때 얘한테 인자를 넘겨줬을 때 기존에 동적 생성한 걸 넘겨줘야 되는데 동적 생성하지 않은 거를 넘겨주는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더 올바른 방법이지만 얘는 동적 생성하지 않은 걸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유닉 PTR로 받으니까 뭔가 그 스마트 포인터로 만든 애를 줄 거예요.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포인터로만 받으니까 스마트 포인터를 위한 동적 생성된 애가 아니라 아까처럼 그냥 이런 애를 주소로 줘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소 주면 얘가 걔를 가져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쟤는 스택에 있으면 스택 꺼지면은 이제 스택이 끝나면은 반납되는 거니까 그거에는 또 힙에 만들어지지 않은 건 딜리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쉐어 PTR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만약 C++로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은 이제 포인터를 유지해야 되는데 포인터를 그냥 유지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포인터를 유지하고 new 형태로 데이터들을 동적 생성한 걸 받아서 유지하고 소멸자에서 내가 유지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딜리트하는 그런 형태로 코딩 할 수가 있고 그게 좀 그렇게 코딩하는 게 번거로움이고 내가 스마트 포인터를 잘 쓴다 그러면은 저것 대신에 이제 쉐어 PTR이 아니라 얘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 개가 공유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유닉 PTR로 가고 유닉 PTR로 갔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가 코딩을 잘하면 내가 인식하고 코딩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스마트 포인터를 유지하냐 스마트 포인터를 쓰냐 안 쓰냐는 건 나는 사용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되게끔 프로그램 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을 예를 들어서 달라고 그럴 때 유지하는 객체를 반환할 때 내가 스마트 포인터로 유지하고 있지만 스마트 포인터로 줄 이유는 없어요. 반환할 때는 보통 이렇게 참조로 반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 포인터는 내부적으로만 쓰는 거지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밖에서 그 클래스를 쓸 때 내가 얘가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지 않고도 쓸 수 있게 해줘야 이 클래스를 잘 만든 클래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shared나 아니면 shared에 유지된 애들은 또 다른 데 전달할 때도 이렇게 참조로 받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터로 받게끔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요 클래스가 스마트 포인터를 쓴다고 해서 밖에서 상호작용할 때는
스마트 포인터를 쓰는 거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똑같이 그냥 옛날처럼 쓰게끔 할 수 있게끔 코딩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이 SD 벡터를 써서 이제 관찰자들을 유지해요. 근데 관찰자들을 유지하는데 그 딜리트를 아니 remove observer를 자주 해야 돼. remove observer를 자주 해야 돼. 그러면 remove observer를 자주 해야 되면은 SD 벡터를 쓰는 게 어때요? SD 벡터는 배열 기반 자료 구조이고 이렇게 remove observer 하면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죠? 선형 검색을 해야 되죠. 선형 검색을 해서 그 오브저버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찾은 다음에 삭제를 하면 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에 있는 애들을 다 땡겨오는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remove를 내가 자주 해야 된다. 그러면 SD 벡터 쓰는 게 별로예요. 차라리 SCD 리스트 같은 걸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SCD 리스트를 쓰면 선형 검색은 똑같죠. 어차피 리스트도 선형 검색을 해야 되죠. 근데 선형 검색을 했어. 벡터에서 선형 검색을 했어. 그 다음에 삭제는 뭐가 더 편해? 리스트가 더 편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리스트 쓸 때도 선형 배열 기반 리스트 쓸 때도 삭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리스트가 그러니까 SD 벡터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셋이 더 날 수도 있고 셋이나 아니면 똑같은 거면 링크 리스트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이 경우도 이제 다양성 때문에 뭘 유지해요? 포인터를 유지하고 있죠. 포인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주소 비교가 돼요. 그래서 주소 비교를 안 하려고 하면 바꿔주셔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리무브 할 때 사용하는 연산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설계 패턴을 쓸 때는 대부분 해세이로 많이 객체들을 유지할 거고 C++에서 해세이로 유지할 경우에는 이제 포인터로 유지를 할 거고 포인터로 유지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목록을 유지했을 때 리스트를 벡터를 쓸지 리스트를 쓸지 셋을 쓸지 또 아까 이런 연산들을 쓸 때 이게 제대로 나한테 맞게 동작하는 건지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코드를 보면 C++는 이제 요것들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C++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내가 주가 C++가 아니더라도 이제 고급 C++ 기능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요 파트에 있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스마트 포인터의 사용 그리고 리스트의 사용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